한국 수학 여행 완전 시간 낭비야. 일본의 속국이었던 나라에 우리가 왜 가죠? 연간 학비만 1억 원이 넘는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은 그저 자신들보다 한참 뒤처진 후진국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한국 수학 여행에서 받은 충격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경복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일주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세이쇼 학원 3학년 사토 마리아입니다. 세이쇼 학원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연간 등록금만 8천만 원이고 입학하려면 부모님 연소득이 최소 50억은 되어야 해요. 농담이 아니에요. 저희 반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다카하시는 미쓰비시 그룹 창업 집안 5세고 야마시타는 현 외무부 장관 아들이에요. 사쿠라는 토요타 자동차 대주주 가문 딸이죠. 저희 아버지는 일본 최대 제약회사 회장이시고 어머니는 긴자에서 갤러리 3개를 운영하세요. 학교 생활도 보통과는 달라요. 등교할 때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는 기본이고 점심은 전용 셰프가 만든 코스 요리를 먹어요. 그런 저희가 이번 수학여행으로 갈 예정이던 곳은 유럽이었어요. 베르사유 궁전 개별 가이드 투어, 루브르 박물관 큐레이터 전용 설명, 밀라노 패션하우스 VIP 견학까지. 부모님들이 학생 한 명당 3천만 원씩 이미 지불하신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장실에서 전체 방송이 나왔어요. 3학년 전체 학생은 지금 즉시 대강당으로 집합하세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강당에 모였는데 신임 교장인 다나카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서셨어요. 올해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변경됩니다. 순간 강당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50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요? 말도 안 돼요. 왜 하필 그런 작은 나라를요? 저도 솔직히 당황했어요. 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김치, 케이팝, 드라마. 그런데 그것들도 결국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요? 휴식 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해봤어요. 일본 가요를 따라 만든 케이팝 보러 가자는 거야? 한국 드라마도 일본 드라마 베낀 거잖아. 심지어 한복도 기모노 영향받아서 만든 거라고 들었는데. 우리 역사 선생님이신 스즈키 선생님도 평소에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문화적 영향권에 있던 나라라고. 한글도 히라가아나에서 영감을 받았고 불교 문화도 일본을 거쳐서 발달했다고요. 이틀 후 학부모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학교 주차장이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로 가득 찼죠. 에르메스 정장을 입은 어머니들, 파텍 필립 시계를 찬 아버지들이 강당에 모였어요. 분위기는 완전히 험악했어요. 우리가 이런 돈을 내면서 아이들을 왜 한국에 보내야 합니까? 야마시타 아버지, 외무부 장관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반일 감정이 강한 나라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는 게 교육적으로 맞습니까? 다른 학부모님도 거들었어요. 유럽에서 진짜 문화와 예술을 배워야 할 아이들을 왜 모방 문화국가에 보내려는 겁니까? 하지만 다나카 교장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30년 외교관 경력의 무게가 느껴졌죠. 학부모님들, 진정한 글로벌 리더는 편안한 곳에서만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작은 나라일수록 더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대체 어떤 나라란 말입니까? 한 학부모님이 따져 물으셨어요. 직접 가서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왜 제가 30년 외교관 경력을 바탕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서 부모님과 이야기했어요. 마리아, 정말 가기 싫으면 개별 여행을 보내줄 수도 있어.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위험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전용기라도 보내서 데려올 테니까. 하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한국에 정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괜찮아요.
가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출발 전날 밤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했어요. 일주일만 참자. 어차피 별거 없을 거야. 그냥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끝나고 진짜 여행 계획이나 세우자.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어요. 불과 며칠 뒤부터 우리의 모든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하네다 공항 VIP 라운지에서 대한항공 1등석으로 이동했어요. 평소 타던 일본 항공과 뭐가 다를까 싶었는데 탑승하는 순간부터 예상이 빗나갔어요. 승무원 2명이 입구에서 완벽한 자세로 맞아줬거든요. 이라샤이마세. 오늘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름표에는 분명 김영수, 이민아라는 한국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일본어가 NHK 아나운서보다 더 정확했거든요. 높임법, 존댓말, 심지어 지역 사투리까지 구분해서 쓰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다카하시가 영어로 좌석에 대해 질문했는데 옥스퍼드 영어로 완벽하게 답하는 거예요. 사쿠라가 중국어로 음료를 주문하자 베이징 표준어로 대화했고 아이카와가 시험 삼아 이탈리아어로 말을 걸었는데도 유창하게 받아줬어요. 이 사람들 대체 몇 개 국어를 하는 거야? 야마시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일본에서는 영어 하나 제대로 못하는 승무원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를 네이티브 수준으로 구사하는 걸까요? 좌석에 앉자마자 또 한 번 당황했어요. 일본 항공 1등석보다 시설이 확실히 좋았거든요. 시트는 더 넓고 완전 평평하게 눕힐 수 있고 개인 공간도 더 프라이빗했어요. 심지어 개인 미니바에는 크리스탈 잔에 담긴 샴페인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우리가 평소 타는 JAL보다 훨씬 좋은데? 다카하시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기내식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거든요. 한우 갈비찜, 랍스터, 전복, 심지어 캐비어까지. 이게 비행기 음식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첫 번째 코스가 나왔을 때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우 불고기에 송로버섯을 올린 요리였는데 플레이팅이 완전히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수준이었거든요. 한 입 먹어보니 더 놀랐어요. 고기는 입에서 녹았고 양념은 깊고 복합적인 맛이었어요. 도쿄 긴자에서 10만 엔짜리 코스 요리보다 맛있었거든요. 전복죽도 예술이었어요. 진짜 전복이 한 마리 통째로 들어있고 죽도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마지막 디저트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저는 친구들과 시선을 교환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건 확실히 일본 항공보다 낫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쿠라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작게 말했어요. 이상해. 우리가 항상 일본이 서비스 세계 최고라고 배웠는데. 야마시타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못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지? 승무원이 마지막 차를 서빙하면서 말했어요. 일본 고등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한국 전통차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요. 그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환대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마음 깊숙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온 제 자신이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미 우리의 모든 선입견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하네다나 나리타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거든요. 입국장 문이 열리자마자 펼쳐진 풍경에 모든 친구들이 입을 벌렸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 한국의 사계절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벚꽃이 흩날리다가 단풍잎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다가 다시 새싹이 돋는 장면이 끝없이 반복됐어요. 여기 진짜 공항이야? 완전 SF 영화 세트장 같은데.
사쿠라가 경이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바닥은 이탈리아 최고급 대리석으로 온통 반짝반짝 빛났고 곳곳에 설치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조명과 함께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천장에는 한국 전통 매듭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형물이 우주선처럼 떠 있었죠. 그때 안내 로봇이 굴러왔어요. 키 160cm 정도의 하얀 로봇이 완벽한 일본어로 인사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세이쇼 학원 학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카하시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느 학교에서 온 건지 알아? 항공사에서 미리 정보를 공유해 주셨어요. 필요하시면 개별 맞춤 안내도 가능합니다. 로봇이 즉시 홀로그램 지도를 공중에 띄우며 설명했어요. 현재 입국 대기 시간은 평균 4분이고 수화물은 15분 후 3번 벨트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 완전 인공지능이네. 우리나라 로봇보다 훨씬 똑똑해. 야마시타가 감탄했어요. 자동 입국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만 하면 3초 만에 끝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최소 5분은 걸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압권은 홀로그램 퍼포먼스였어요. 갑자기 공항 중앙홀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더니 허공에 한국 전통 무용수들이 나타나서 부채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환상적이었어요. 마치 진짜 사람이 공중에 떠서 춤추는 것 같았거든요. 모든 승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와,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해. 일본에서도 못 본 건데. 아이카와가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말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계속 놀랐어요. 문이 센서로 자동 개폐되고 변기 뚜껑도 사람이 가까이 가면 저절로 열렸어요. 비데는 당연히 기본이고 화장지도 일본 최고급 호텔급이었거든요. 세면대도 신기했어요. 손을 대기도 전에 적당한 온도의 물이 나왔고 비누도 자동으로 나왔어요. 핸드드라이어는 2초 만에 완전히 말랐죠. 수화물 찾는 곳은 더욱 효율적이었어요. 대형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각 항공편 짐이 어느 벨트에서 언제 나오는지 정확하게 표시됐고 우리 짐은 정말로 15분 만에 모두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40분은 기다리는데 이게 말이 돼? 다카하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공항 곳곳에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들이 있었어요. 한복 체험존, 전통 악기 연주 체험, 한글 캘리그래피까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복합 공간이었던 거예요. 야마시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는데 이런 게 진짜 소프트 파워 아닌가? 정말 그랬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섬세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선진적인 나라였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 혹시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셋째 날, 가이드 박 선생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길에 지갑을 떨어뜨려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저는 즉시 반박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일본에서도 요즘은 지갑 한 번 잃어버리면 못 찾는데요. 박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한번 테스트해 보실래요? 솔직히 전혀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정직한 사회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정말로 실험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실험 장소는 명동의 대형 스타벅스였어요. 다카하시가 700만 원짜리 루이비통 지갑을 테이블 한가운데 놓고 1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비웠어요. 안에는 현금 300만 원, 블랙카드 4장, 롤렉스 VIP 멤버십 카드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저희는 멀찌감치서 몰래 지켜봤어요.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분명히 수십 명이 그 지갑을 봤을 텐데 아무도 손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청소하러 온 직원도 지갑을 발견하고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그 주변만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테이블을 닦을 때도 지갑을 피해서 닦더라고요. 일시간 30분 후 다카하시가 돌아왔을 때 지갑은 매니저실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손님, 혹시 이거 잃어버린 거 아니세요? 다른 손님이 신고해 주셔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매니저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다카하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의심했어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어. 더 해보자. 홍대 무인 카페에서는 더 대담한 실험을 했어요. 맥북 프로 2대, 에어팟 프로, 명품 시계까지 테이블에 두고 무려 4시간 동안 나가버렸어요. 카페는 대학생들로 가득했고 노트북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는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4시간 후 돌아와 보니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옆 테이블 학생이 음료를 엎지를 뻔했는데 저희 노트북에 튀지 않도록 몸으로 막아준 흔적까지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냐? 도쿄에서는 5분만 자리 비워도 물건 사라지는데. 사쿠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인사동 전통찻집에서는 애플워치와 에어팟을 일부러 화장실에 두고 나왔어요. 2시간 후에 가보니 직원이 분실물이 있다고 방송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는 샤넬 클러치백을 두고 나왔어요. 30분 후에 가보니 청소 아주머니가 영무원에게 신고하려고 들고 계시더라고요. 분실물 센터에 맡겨드릴게요. 주인분이 얼마나 찾으실까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찔렸어요. 극한 실험도 해봤어요. 강남역 한복판에서 10만원짜리 지폐 5장을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지나가던 회사원이 즉시 주워서 뛰어와 돌려줬어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바람에 날아갈 뻔했네요. 심지어 웃으면서 말이에요. 압구정 고급 카페에서는 400만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6시간 동안 두고 나왔어요. 돌아와 보니 카페 사장이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신분증 확인 후에야 돌려줬어요. 다음에는 꼭 귀중품 챙겨가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사장님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실험을 반복할수록 저희 얼굴이 점점 무너졌어요. 처음엔 이게 말이 돼? 였는데 나중엔 우리는 왜 이런 기본적인 신뢰조차 의심했을까? 가 됐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친구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까지 여유로워지는 건 아니구나. 여기 사람들은 가난해서 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물질보다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가 더 중요한 사회라는 걸요.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마음 편하고 자유로울까 싶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경제적으로 무시해왔지만 정작 중요한 건 GDP가 아니라 사회의 신뢰도였던 거죠. 넷째 날, 한글 박물관과 경복궁 견학이 있었어요. 한글 박물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전시관 첫 번째 섹션에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양반들만 쓰던 어려운 한자와 달리 모든 사람을 위한 민주적인 문자였죠.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일본의 히라가아나나 가타카나는 그냥 한자를 간단하게 만든 건데 한글은 완전히 새로운 철학으로 창조한 문자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과학성이었어요.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술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설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일본 문자를 베꼈다고 배운 한글이라고. 다카하시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체험존에서 직접 한글을 써보니 더 신기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무수히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히라가아나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우리가 배운 게 완전히 틀렸네. 이건 히라가아나보다 훨씬 진보된 문자야. 사쿠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복 체험관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기모노를 베낀 거 아냐? 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입어보니 완전히 달랐거든요. 기모노는 몸을 꽉 조여서 움직임이 불편한데 한복은 오히려 몸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살려주면서도 움직임이 편했어요. 특히 치마 부분이 걸을 때마다 우아하게 퍼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미학이었죠. 이거 기모노랑 완전 다른데 오히려 더 세련되고 우아한 것 같아. 아이카와가 거울을 보며 감탄했어요. 경복궁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어요. 교토의 금각사나 황궁과는 완전히 다른 스케일과 느낌이었거든요. 일본 건축이 섬세하고 정교하다면 한국 건축은 웅장하면서도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설명해줬어요. 경복궁은 배산 임수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뒤로는 북한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청계천을 바라보는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한 한국. 고유의 건축 철학이 담겨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궁궐의 모든 건물이 산과 하늘, 연못과 어우러져 마치 자연이 만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정전 앞에 서니 그 웅장함에 말을 잃었어요.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나무 결구만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600년 가까이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야마시타가 목을 젖히며 말했어요. 이거 정말 못없이 지은 거야? 우리나라 목조 건축 기술보다 훨씬 고도화된 것 같은데. 경회로에서는 더욱 감동했어요. 연못 위에 떠있는 누각이 물에 비친 모습이 완전히 한 폭의 그림이었거든요.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른 풍경을 연출하도록 설계된 것도 놀라웠고요. 이게 600년 전 건축이라고. 현대 건축가들도 이런 건 못 만들 것 같은데. 사쿠라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름다운 궁궐의 일부가 일제강점기 때 파괴됐습니다. 조선 총독부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건물들이 헐리고 그 자리에 서양식 회색 건물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이 말을 잃었어요. 아이카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아름다운 걸 부쉈구나. 제 가슴도 먹먹해졌어요. 바로 앞에서 경복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화유산을 우리 조상들이 파괴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창덕궁 후원도 둘러봤는데 인공정원이 아니라 자연을 최소한만 다듬은 비원이었어요. 연못, 정자, 나무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이게 진짜 한국적 아름다움이구나.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사는 거. 다카하시가 깊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종묘에서는 조선 왕들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봤는데 그 장엄함과 숙연함에 할 말을 잃었어요. 5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 의식이 지금도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평생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동시에 느꼈거든요. 죄송합니다. 몰라서 무시했던 걸 깊이 후회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깊고 아름다운 줄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선생님들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한국은 우리가 무시할 나라가 절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배워야 할 나라라고요. 5째 날 저녁 홍대 거리에 나갔어요. 이곳은 도쿄의 시부야나 하라주쿠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젊음과 자유, 그리고 꿈이 가득한 공간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놀란 건 무인 시스템의 발달 정도였어요. 한 블록에만 무인 카페가 7개나 있더라고요. 사장도 직원도 없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의식이었어요. 노트북과 가방을 자리에 두고 8시간씩 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밤새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냐? 도쿄에서는 화장실 가는 5분도 물건 못 놔두는데. 야마시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옆 테이블에서 공부하던 한국 대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안전해요? 물건 안 없어져요? 그 학생이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여긴 CCTV 때문이 아니라 서로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남의 물건 건드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그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감시당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니.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버스킹도 인상적이었어요. 기타 치는 청년, 랩하는 그룹, 그림 그리는 아티스트, 마술 보여주는 대학생까지 모두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돈을 넣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더라고요. 경찰이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게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사회구나. 사쿠라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한국 대학생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눠봤어요. 대부분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카페, 편의점, 과외, 배달, 번역까지.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부모가 용돈 다 주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버는구나. 한 학생이 말했어요. 저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과외에서 등록금 벌어요. 힘들지만 성취감도 있고 사회 경험도 쌓이죠. 자립심이 정말 강했어요. 그런데 개인주의가 아니라 서로 돕는 문화도 탄탄했어요. 과제할 때는 함께 연구하고 취업 정보도 공유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고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려고 하는구나. 다카하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24시간 독서실, 밤새 운영하는 도서관도 곳곳에 있었고요. 그런데 치열하면서도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늦은 시간에도 떠들지 않고 자리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다음 사람 생각해서 테이블도 깨끗하게 닦고 경쟁하면서도 배려하는구나. 우리랑 완전 다른 문화야. 아이카와가 놀라며 말했어요. 한 대학생이 말해줬어요. 한국에서는 혼자만 잘 되려고 하면 결국 다 같이 망한다고 생각해요. 함께 성장해야 진짜 성공이죠. 그런 철학이 일상 곳곳에 스며 있었어요. 카페에서도 서로 자리 봐주고, 길에서도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지하철에서도 배려하고.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날 깨달았어요. 진짜 자유로운 사회가 뭔지, 진짜 행복한 젊음이 뭔지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자동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믿는 문화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홍대에서 본 한국 청년들은 우리보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훨씬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행복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6째 날, 서울 외곽의 34평 아파트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됐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아파트 단지를 보는 순간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우리 집 차고보다 작아 보였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내 식구가 살지? 우리 집 옷방만 해도 이것보다 클 텐데.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느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온 가족이 현관까지 나와서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시는 거예요. 어서 와, 마리아. 진짜 일본에서 왔구나. 고등학생 여동생이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중견기업 부장이고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 대학생 오빠와 고등학생 여동생이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공간은 정말 좁았는데 전혀 답답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가득했어요. 거실은 우리 집 화장실 크기였어요. 하지만 온 벽면이 가족 사진들과 아이들이 받은 상장들,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소파도 작았지만
모든 가족이 모여 앉을 수 있게 배치되어 있었죠. 우리 집 좁지?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이야.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가족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함께 요리를 했거든요. 아버지는 밥을 하고, 어머니는 찌개를 끓이고, 오빠는 반찬을 데우고, 여동생은 상을 차렸어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했더니 여동생이 기뻐하며 수저 놓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언니, 한국에서는 얼음부터 수저를 놓고 이렇게 젓가락이 오른쪽에 와야 해. 식탁도 작았어요. 우리 집 식탁의 3분의 1 크기였죠. 하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으니 정말 따뜻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하루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집은 펜트하우스예요. 방이 8개고 거실만 300평 넘어요. 가족들이 신기해했어요. 와, 정말 엄청 넓겠다. 하지만 저는 이어지는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우린 한 번도 이렇게 모든 가족이 식탁에 앉아본 적 없어요. 각자 방에서 따로 먹거나 밖에서 먹어요. 그 말에 모든 가족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럼 언제 가족끼리 대화해요? 거의 안 해요. 모두 각자 바쁘니까요. 어머니가 깊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럼 너무 외로우시겠어요. 가족인데. 설거지 시간도 모든 가족의 시간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가정부가 다 하는 일인데 여기서는 온 가족이 함께 했어요. 저한테도 행주를 건네주며 함께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야. 설거지하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 오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설거지하면서도 계속 대화하고 웃었거든요. 밤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봤어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모두 함께 웃고 뉴스를 보면서 진지하게 토론도 했어요. 여동생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한국어를 가르쳐줬고 어머니는 과일을 깎아주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각자 방에서 각자 넷플릭스 봐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뭘 보는지도 몰라요. 제가 말하자 가족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들기 전 여동생이 직접 만든 팔찌를 선물해줬어요. 구슬을 하나하나 꿰어서 만든 것 같았는데 어설프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작품이었어요. 언니, 이거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을 기념하는 거야. 일본에 가서도 우리 가족 기억해줘.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수백만 원짜리 선물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은 300평이 넘지만 대화할 공간은 없었구나. 한국에서 본 건 34평짜리 작은 아파트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사는 방법이었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요. 마지막 날 판교 테크노밸리와 전쟁기념관 견학이 있었어요. 한국의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보는 하루였죠. 판교 AI 연구소는 정말 미래 세계 같았어요. 입구에서부터 AI 로봇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개별 맞춤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사토 마리아님, 오늘 일본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일본 학생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감정인식 AI 체험관에서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약간 피곤한 표정을 짓자 로봇이 다가와서 의자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잠시 앉아서 쉬어가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정말로 위로가 됐어요. 단순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담긴 것 같았거든요. 의료 로봇 섹션에서는 더 감동했어요. 치매 할머니 한 분이 로봇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로봇이 할머니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되살려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아침에 뭘 드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걸 드셨을까요? 차가운 걸 드셨을까요? 아, 따뜻한 미역국이었어. 와,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미역국에 뭘 넣어서 끓이시는지도 기억나세요? 로봇이 단순히 기억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추억을 소중하게 되살려주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즐거워하셨고요. 이거 진짜 사람보다 더 따뜻해. 우리나라 로봇들은 왜 이렇게 차갑지? 다카하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교육 로봇도 놀라웠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학습 속도와 관심사에 맞춰서 설명 방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려워하면 더 쉽게, 지루해하면 게임으로, 잘하면 칭찬과 함께 더 깊은 내용으로.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정말로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술이야. 야마시타가 말했어요. 송도 스마트시티도 견학했어요. 시민 참여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시민이 앱으로 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실시간으로 해결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아파트 앞 가로등이 깜빡거려요. 한 시민이 신고하자 5분 만에 담당자가 배정되고 1시간 후에는 수리 완료 알림이 왔어요. 이게 진짜 시민이 주인인 도시구나. 사쿠라가 놀라며 말했어요. 환경 모니터링도 대단했어요. 도시 전체의 공기질, 소음,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는 거예요. 기술이 기술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구나.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모든 기술이 효율성보다는 사람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후에 전쟁기념관에 갔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일제강점기 관련 자료들을 봤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문화재 파괴, 토지 수탈, 강제징용, 인체 실험까지. 사진과 증언들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린 소녀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겪어야 했던 고통들. 우리가 전혀 배우지 못한 역사의 진실이었어요. 경복궁 훼손 사진을 다시 보는 순간 모든 학생들이 말을 잃었어요. 며칠 전에 직접 봤던 그 아름다운 궁궐이 파괴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다카하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끔찍한 일을 했구나. 아이카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괴롭혔을까? 저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경험한 한국의 모든 아름다움들이 떠올랐거든요. 신뢰와 배려, 따뜻함과 진심,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까지. 그런 나라를 우리 조상들이 짓밟았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그날 밤 마지막 환송 만찬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한국 친구들에게 진심을 고백했어요. 우리가 가해자의 후손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야마시타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카하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그런 나라에 상처를 준 우리 조상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줬어요.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미래예요. 이렇게 서로 이해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이제 우리는 진짜 친구잖아요. 그 관대함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상처를 준 사람들의 후손인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진짜 대단한 이유는 최첨단 기술도 효율적인 시스템도 아니라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도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라는 걸요. 일주일간의 여정이 끝났어요. 편견과 무시를 가지고 온 저희가 겸손함과 존경을 배우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신뢰가 살아 숨쉬는 사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문화,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회복력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 같은 나라였어요.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다짐했어요. 일본에 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겠다고.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한국에 보내준 다나카 교장님께. 한국은 우리가 편견으로 바라볼 나라가 아니라 겸손하게 배워야 할 나라라고. 크기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사회의 성숙도가 진짜 국력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만 이해하고 소통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 수 있는지를 말하겠다고.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으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진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이 모든 가치들을 가슴에 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있는 집이었습니다. 내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